자, 경매를 바라볼 때는 좀 두 가지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는 내가 실거주 또는 실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접근 방법으로 경매 시장에 들어오시거나, 두 번째는 이제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경매 시장에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정 단지가 있고 나는 이 특정 단지에 꼭 들어가서 살고 싶다. 아니면 특정 내가 뭐 상가를 운영하거나 뭐 할 때, 아니면 내가 공장을 운영하거나 할 때, 그거를 시장에서 뭔가 구입하듯이, 경매 시장에서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가격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싸게 사고 싶어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실거주, 실사용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거는 조금, 다음 단계의 좀 판단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 투자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있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한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즉, 가격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투자론에서의 그 말하는 투자는 수익의 극대화, 그 다음에 위험의 극소화를 의미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자, 그러면 수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래 가치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위험의 극소화라는 거는 뭐냐면요. 위험은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의 영역. 즉, 위험을 없앨 수 있거나 아니면 위험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거나 라는 그러한 식의 관리 영역인 거지, 위험을 내가 뭐 완전히 뭐 이제 상식시킬 정도로 그런 능력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미래 가치의 극대화는 시장에서 작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미래 가치에 대한 거는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찌 보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의 극대화 결국은 이거는 시장의 변동이라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거꾸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위험의 정의는 예측과 그 다음에 실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위험 관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 변동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실현되는 것이 시장에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과 변동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하방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이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 범위를 내가 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시장 변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나한테는 이 시장 가격보다도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요만큼의 그 수익 창출은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위험, 즉 예측과 실현 차이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도 훨씬 낮게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경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 투자는 실질적으로 시장보다 낮게 사는 투자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 있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들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나중에 미래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긍정하고 팔고 싶어도 조합에서 안 되거나 정부 정책에서 받아들여지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용 얘기가 나오죠. 재개발 재건축 내가 갖고 있다고 가만히 헌집 주고 새집 주나요? 내가 또 분담금이라는 것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이 비용도 계속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넘어가면
결국은 내가 큰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는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거에 좀 전주가 좀 많았는데, 저는 경매 투자에서 핵심은, 아주 저렴하게, 저렴하게 사서 저렴하게 파는 게 경매 투자에서 위험을 가장 낮추는 투자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아주 저렴하게 사서 정상가로 파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위험이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상가로 판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상가로 못 팔 수도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정상가로 안 팔리니까 또 어찌 보면은 해결을 못해서 경매로 나온 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주식처럼 단순 이유에 시장이 내놓으면은 가격 맞춰 사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내가 정상가보다도 더 고가로 파는 그 전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책은 위험이 더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 되겠죠. 여기 내가 플러스 알파로 뭐 그 시설을 개선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저렴하게 사서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리모델링 통해서 가격을 더 올려서 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그분들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기본 리모델링에 대한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경매 알려주겠다라고서 하고 나서 갔더니 결국 경매 강의가 아니라 리모델링 강의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또 그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옵션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경매 투자하고 한다고 하면은 아주 저렴하게 사서 저렴하게 시장에 파는 정책으로 가는 게 경매 투자, 칠거주 말고 투자 말씀드린 겁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아주 저렴하게 사는 거로 좀 포커스를 내려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에는 이제 이렇게 큰 형태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평가사한테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과 그 다음에 이 토지 건물이 합쳐져서 우리가 말하는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평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여기 이제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아파트가 대표적이고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유사한데 겉으로 봐선 똑같이 보이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요.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겉으로 봐선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자,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분류로 들어가서 토지 가격, 건물 가격으로 판단하고요. 다세대 주택은 구분 건물로 들어가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감정평가사들은 법정평가를 진행하는데요. 법률 기준을 좀 설명드릴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정서를 작성할 때 가장 실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14조의 토지의 감정평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토지는 이렇게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보정을 통해서 토지 가격을 구하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한 거는 저희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어쨌든 요 방법으로 가격을 판단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을 평가할 때는 건물은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무조건 저희 그 한국부동산이랑 그 감정평가협회에서 작성하고 있는 원가집이 있어요. 원가집. 아마 건축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원가집 자료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유사한 원가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원가 자료집을 적용을 해서 건물 평가를 해야 합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 즉 집합 건물 뭐 이렇게 관련에 따른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들은 어쨌든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세대 건물은 겉으로 봤을
봤을 때는 원룸처럼 이렇게 토지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한 다세대 건물이나 아파트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되고요. 이런 그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토지 가격, 그 다음에 플러스 건물 가격, 이렇게 각각 구에서 더해주는 가격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냐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자,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가격을 구하는 것과 구분 건물을 구하는 가격에서 여기서는 토지 가격을 구해서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요인 이렇게 해갖고서는 평가를 하고요. 건물 가격은 저희가 제조다원가,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을 해갖고서는 면적 같은 건 동일하게 넣고요.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쓸게요. 구분 건물은 거래 사례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별 요인처럼 형성 요인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면적 비교는 다 여기서 뺀 거고요. 이제 단가들 산정할 때. 자, 만약 토지의 시세가 쭉 변한다고 하면은 이제 토지 시세가 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 시세에 변동되는 거는 이 공시지가에 반영되는 게 좀 타임이 늦죠. 이거는 매년 1월 1일 기준이니까요. 물론 이제 시점 수정에는 반영됩니다. 매달 지가 변동률이 고시가 되니까요. 시점 수정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산정할 때도 조금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조금 타임이 있긴 한데 반영은 어쨌든 시세 변동 반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반영이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이 건물 할 때 이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하는데 제조달 원가는요. 저희가 25년도 평가라고 하면은 그 24년도의 자료에 대한 자료집이 쭉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 타임 늦어져요. 한 타임. 만약 원가 자료가 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 때문에 수출 막히고 해서 원가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급등하고 이런 시기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년도에 있는 원가 자료집을 가지고 가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시세 반영이 안 된다. 즉, 건물 가격 판단할 때는 시세 반영 자체가 너무 어렵다. 안 된다고 하면 타임이 늦은 거니까 어렵습니다. 자, 근데 구분 건물,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는 이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래 사례들이 막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경매 가격이라는 거는 이 시세 구간이 있는 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판단해서 갖고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시세 반영이 거의 즉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즉각적이다. 자, 그래서 여담이지만 예전에 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갭 투자가 이루어지고 급등할 때 평가사들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날짜가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날짜로 했을 때 시세 자료를 조사했을 때 제일 높은 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법원에 제출을 하고선 진행이 되는데 진행되다가 채무자 입장에서 시세가 지금 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가격 너무 낮다라고 또 재판부에 경매계에 또 요청을 하는 상황들이 엄청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격 급등기에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또 시세를 또 다 알고 있으니까 토지 가격은 시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진 못하는데 요새는 시세 자료 공개되니까 시세 자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경매 감정가가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수정은 쉽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 가격 시점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자료인 거지. 가격 시점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반영하는 거는 저희가 원칙이 맞지 않는 거니까. 어쨌든 시세 반영은 즉각적으로 하는 게 구분 건물에 대한 평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은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세 반영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인 거고
토지 건물로 이루어진 거는 약간 타임이 있다. 타임이 있다.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구분 건물 거래 사례가 많은 건 맞죠. 많은 건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약간 이제 시세 반영에서 좀 우리가 그 싸게 살 수 있는 요건에서는 얘보다는 토지 건물로 이루어지는 게 아주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높다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가 통계 수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서울 지역, 물론 이제 그냥 아파트부터 보여드립니다. 과거 1년간의 아파트 낙찰률입니다. 92%, 95%죠. 자, 그러면은 솔직히 급매로 나온 애들도 요 정도 살 수 있는 범위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가는 이렇게 시세 있는 것 중에 최고 높은 걸 찍었어요. 최고 높은 걸 찍었는데 지금 이제 낙찰가율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그냥 시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에 있는 거 시세 정도에서 어찌 보면 급매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사신 분도 계십니다. 자, 문제는 급매라고 하면 어쨌든 빨리 줘야 되니까 우리가 명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얘는 또 명도에 대한 비용까지도 또 여기에 낙찰가율은 명도 비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또 반영이 되면은 어찌 보면 시장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높게 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물론 제가 아까 처음 첫 판에 말씀드렸던 실거주, 그 다음에 미래가치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사도 물건이 없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한 거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미래가치가 끊기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투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어쨌든, 실거래만큼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저렴하게 사서 저렴하게 판다는 공식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파트는 이제 특이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몇 퍼센트냐? 다세대 주택도 시세 반영이 즉각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80% 정도의 낙찰률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보다 낮지만 그래도 80% 정도의 낙찰률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세대와 아주 동일하게 외관적으로 생긴 게 다가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 전제는 조금 약간 오류가 있긴 해요. 왜냐면은 다가구는 통건물을 매입한 거고 다세대는 거기에 101호, 102호 하나만을 낙찰받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투자 개념 비율로 놨을 때는 이렇게 토지 건물로 이루어진 거는 시세 반영이 조금 늦어지는데도 낙찰률은 또 더 낮은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 경매 시장에 들어올 때 내가 어떤 포커스로 잡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생각하세요. 아파트는 내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실거주 개념으로 판단하고 들어오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가구는 다세대는 그거보다 좀 낮긴 한데 아파트에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 싸게 나오는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가구 원룸은요 74%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건물은 시세 반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이렇게 저희도 나오는 게 있어요. 똑같은 원룸인데 신축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토지를 사고, 토지는 시세대로 삽니다. 시세대로 사고, 자, 건물은 시세대로 짓죠? 그쵸? 재작년 건물 비용으로 줘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한다면 무조건 시세 반영이 된 거를 다 100% 반영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경매로 산다고 하면은 토지는 시세 반영이 된 거가 맞습니다. 토지는 시세 반영이 됐는데 건물은 시세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신축은 내가 100%의 돈을 다 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다가구 74% 정도 됐죠. 즉 이 시세 반영돼도 안 된 원룸 건물 가격보다 또 낮은 상황에서 이 건물 가격보다 낮잖아요. 그런데 총 가격보다도 낮게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요새는 원룸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원룸 임대 사업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있겠죠. 신축과 그래도 구축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신축과 구축. 자, 기본적으로 차이가, 월세 차이가 있겠죠? 월세 차이가. 그 다음에 공실률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얼죽신이라고, 월세도 더 높겠고요. 공실률은 훨씬 낮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처로 더, 신축이 더 그 안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같은 원룸인데요. 같은 지역에, 같은 이렇게 있는 지역에 여기 원룸, 여기 원룸인데 신축이면은 월세가 2배, 3배 올라가나요? 2배, 3배 안 올라가죠? 뭐 한 10만 원 정도, 뭐 5만 원 정도 더 올라가는 개념인 거예요. 이 월세 시장에서는요. 원룸이냐? 그쵸? 투룸이냐? 뭐 투베이라고 하죠. 투룸이냐? 뭐 아니면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가면은 뭐 복층이냐?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들어가는 개념인 거지. 원룸이 같이 뭐 5평짜리 원룸이 신축은 뭐 100만 원 하고 구축은 30만 원 하고 이런 시장은 또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신축 비용 보다에 비해서 월세 소득에 대한 것이 비용 따졌을 때 그렇게 높은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차라리 구축을 매매할 때도 매매 비용이 있는데 구축을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어차피 월세 소득 차이는 요거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구축을 경매로 낙찰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흐름은 계속 이제 원룸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은 무조건 이제 가격이 그래도 지지가 되고 월세도 있긴 한데 이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지역을 보면요. 지역별로 계속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 아까 73%였는데 이제 인천으로 가면은 68%로 떨어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대전으로 좀 가볼까요? 대전으로 가보면은 이 낙찰률이 또 64% 비슷하네요. 저도 다 보진 않았습니다. 자, 광주로 가볼까요? 광주로 가보니까 광주는 생각 외로 여기가 수익률이 좋은가 봅니다. 74%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쪽 가보면 대구 쪽도 낙찰률이 여기는 좀 확 떨어졌네요. 대구가 인구가 많이 주나 봅니다. 대구도 낙찰률이 53%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로 가보면은 여기는 인구가 좀 많이 더 빠졌다고 하는데, 여기도 55%네요. 경남 쪽이 또 좀 많이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도 많이 지금 인구 소멸이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역시 47%로 확 떨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같은 가격에 있는 거에서 낙찰률이 이렇게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있고, 다가구를 내가 그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차이까지도 감안한, 물론 이렇게 되면은 서울 월세보다는 낮은 건 맞겠죠. 근데 월세 수익률은 또 다른 개념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낮은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제 투자에 좀 반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서울 분들은 지방 가면은 큰일 나는 거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 버는 거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는데, 실제로 내 거가 아니라 은행 거면 나는 열심히 은행에 돈 벌어주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투자를 정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평가 방법과 관련돼서 다가구, 다세대, 뭐 구분 건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떤 투자 전략을 삼으셔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